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도화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작은 고을에 이순규라는 재산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곡식을 내주고 그를 잊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적은 이자로 급전까지 빌려준다는 소문까지 나서 사람들이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몰려들었다. 그의 선행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임금은 큰 상을 내리기 전에 박철용을 암행어사로 보내 그 선행의 진위를 확인케 하였다. 모두 잠자리에 든 시각에 누군가 이순규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인 막쇠가 급하게 문을 열었다. 니시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안 돼요. 그만 돌아가시오. 여기가 이순규라는 양반댁이 아니오? 내 처와 길 가던 중에 노잣돈을 잃어버려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오. 이대감의 소문을 듣고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소. 사정이 딱한 건 잘 알겠소. 하지만 남는 방이 없소이다. 그때 이순규가 어느새 다가와서 나그네 부부를 살펴보고는 막세야, 손님을 어서 이리로 모시거라. 이순규는 자신의 방을 기꺼이 내주었다. 잠시 후 이순규의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내왔다. 어서 드시오. 오늘은 여기에 자리를 마련할 터이니 편히 쉬시오. 정말 고맙소이다. 정말 소문대로 후덕하신 분이시군요. 이 은혜는 꼭 갚겠소. 하루 종일 굶은 터라 두 사람은 양반 체면을 뒤로하고 허겁지겁 먹었다. 이순규와 그의 부인은 만족스런 웃음을 지으며 방에서 나갔다. 다음 날 나그네 부부는 이순규에게 감사해야 하며 그가 빌려준 노잣돈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때 낯선 장정 몇몇이 나그네 부부의 뒤를 쫓는 모습이 보였다. 며칠 후 막쇠는 관짝을 짊어진 하인 하나와 산을 올랐다. 작은 오두막에서 나온 여인에게 관짝을 넘겨주고 돈이 가득 든 상자를 받아와서 이순규에게 전했다. 이번엔 제법 흡족하구려. 그 계집이 아직 젊고 미색이 고와서 2배나 더 받았소. 영감, 처녀도 아닌데 이렇게 비싼 값을 받아도 되겠소? 알게 뭐요. 이 금방 여인도 아니고 나그네의 여인이라.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내가 미혼이다 하면 그런 것이지요. 물건이 귀하니 방법을 더 찾아야겠소. 한편 임금의 명을 받고 길을 떠난 암행어사는 보름 후 이순규의 집에 도착했다. 남노한 행색에 그는 대문을 3번 두드렸다. 잠시 후 막쇠가 대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니시오? 길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막쇠는 암행어사의 행색과 여인 없이 혼자인 걸 보더니 단칼에 거절했다. 여기에 빈 방이 없으니 썩가시오. 그럼 주인장이라도 보게 해주시오. 내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오. 그건 내 알바 아니오. 썩거지시오. 막쇠는 대문을 쿵하고 닫고 들어가 버렸다. 소문과는 많이 다르군. 그 집 하인을 보면 양반의 됨됨이도 알 수 있는 법이 아닌가. 좀 더 알아봐야겠군. 암행어사는 마을 사정을 알기 위해 주막의 방을 얻어 기거했다. 다음 날 주막에서 국밥을 한 숟갈 뜨고 있는데 외납도 못 보는 거지가 동냥을 하러 왔다. 주모가 먹을 거리를 주자 받아들고 벽에 기대어 앉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주모가 술병을 들고 와서 말했다. 아휴, 말세요 말세. 젊은 양반이 안 됐지 뭡니까? 무슨 사연이길래 그러오? 글쎄, 이 마을 고개를 넘다 도적놈을 만나 부인이 잡혀가고 눈까지 멀었다지 뭡니까? 저러고 매일 부인만 찾아다닌답니다. 나리도 조심하시오. 전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이었는데 어쩌다 망조가 들었는지. 그때였다 한 남자가 들어오자 주모가 반갑게 맞이했다. 임자, 얼른 국밥 한 그릇 말아오게. 무덤지기 하러 가야 되네. 암행어사는 국밥값을 계산하며 물었다. 주모, 잘 먹었소. 근데 무덤직이라니 무슨 말이오? 무슨 영문인지 얼마 전부터 무덤 도굴이 자주 일어나 무덤지기 일꾼까지 생겼다오. 제법 벌이가 짭짤하니 마을 남정네들이 너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오. 이런 곳에서 무덤 도굴 사건이 빈번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려. 그렇지요. 마을의 양반들이라 해봐야 손에 꼽을 정도인데 참으로 해괴합니다. 글쎄, 귀금속이 아니라 여자 시체만 없어진답니다. 없어지는 것이 여자 시체라니 그 참 해괴한 소리여. 이 마을엔 옛부터 풍습이 하나 있었죠. 아들이 혼인도 못 올리고 죽으면 혼례를 올려주고 그 혼을 위로한답니다. 그리해야 양자를 드리고 대를 이을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혼례를 올려줄 짝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니 그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죠. 그러자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이 시체를 도굴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암행어사는 마을 사정을 더 살피기 위해 관아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걸어가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 소연이를 이리 보낼 수는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딸을 2번 죽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물리시오. 이젠 끝난 일이오. 이미 돈을 받았단 말이오. 아니면 김진사 댁에서 빌린 300냥을 무슨 돈으로 갚았겠소? 막세와 하인하나가 관을 지게에 묶으며 말했다. 시집도 못 가 처녀 귀신이 된 것을 더 좋은 난궁과 짝지어주는 일이오. 게다가 지체 높은 이대감과 사돈이 된 것이니 얼마나 잘된 일이오. 그 망한 양반네 같은데 앞으로 일도 잘 풀릴 테니 복받은 줄 아시오. 암행어사는 그 사정이 궁금하여 울고 있는 부부에게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다음 날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막세가 달려나갔다. 이대감이 급히 이순교를 찾아와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내 이놈, 감히 내게 사기를 친 것이더냐? 어찌하여 내 큰아들과 함께 묻은 시신이 없어진 것이냐? 내 놈 소행이랬다. 대감마님, 제가 살펴보고 해결할 터이니 말미를 좀 주십시오. 3일의 말미를 줄 터이니 꼭 찾아내거라. 범인을 꼭 찾아야 할 게다. 찾지 못하는 날엔 내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이순교는 막세와 하인 둘을 데리고 시신이 없어진 묘를 찾아갔다. 너희들은 누구의 소행인지 수소문하여 그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예, 나으리. 막수에 너는 주위를 살펴보거라. 예, 나으리. 잠시 뒤 나으리 별다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던 그때 이순규의 눈에 뭔가가 보였다. 그것은 남자의 호패였다. 옳거니 잡았다 이놈. 이순규는 막세를 보며 말했다. 너는 마을 근방을 뒤져서 어서 이놈을 잡아오너라. 몇 시즌 뒤 주막에서 국밥을 먹고 길을 나서던 암행어사는 골목에서 나타난 무례배에게 위협을 받아 어디론가 끌려갔다. 잠시 후 외딴 창고 같은 곳으로 끌려간 암행어사는 의자에 꽁꽁 묶인 채로 신문을 받았다. 이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얼른 나를 풀어주시오. 내 놈의 짓이렸다. 내가 훔친 것만 내놓으면 니놈 목숨만은 살려주마. 훔치다니. 무얼 말이오? 무덤을 파고 가져간 시체는 어디 있느냐? 시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지침이 때도 소용없다. 내 놈이 한 짓이라는 증거가 있느니라. 이순규는 호패를 꺼내어 암행어사 앞에 내밀었다. 분명 암행어사의 호패였다. 까딱하다가는 시체 도굴꾼으로 몰려 죽을 위기였다. 그때 심부름간 막세가 하인 둘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분명 며칠 전 보았던 얼굴이었다. 그제서야 암행어사는 자기를 끌고 온 자가 이순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보시오. 그건 오해요. 며칠 전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다 호패를 잃어버린 것이오. 내가 그 시체를 도굴해 어디에 쓴단 말이오. 시끄럽다. 내 놈이 허언을 하는 것이다. 막수에 너는 이놈이 실토할 때까지 매우 치거라. 내일까지 꼭 알아내어야 할 것이다. 그 시각 한 남자가 깊은 산속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며 땅을 파고 있었다. 옆에 놓여진 관을 묶고 무덤을 만들며 흐느껴 울었다. 미안하오 낭자. 다 내 탓이오.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오. 그의 사연은 이랬다. 3년 전 이도령은 이 지역의 지주인 이대감의 2번째 아들이었다. 하루는 서책을 읽다 지쳐 연못을 거닐며 금붕어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는데 저만치서 안방마님의 몸종 꽃분이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보시오, 똑바로 보고 다니시오. 눈은 어디에 두셨어? 우리 큰 도련님께 드릴 이 귀한 약을 어쩔 것이오. 미안하네. 미처 앞을 보지 못한 내 잘못이 커니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네. 용서하시게. 안방마님이 아시면 나는 죽은 목숨이오. 이곳엔 뭐하러 와서 이 사단을 내는 것이오. 집이 워낙 넓어. 나가는 길을 잃어 그만 실례했네. 이도령이 다가와 말했다. 꽃분이는 그만하거라. 내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리면 되는 일이다. 나가는 길을 알려드리거라. 소연은 이도령에게 인사하고 꽃분이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밖에서 들어오는 꽃분이를 불러 세워 물었다. 무슨 일이냐? 집에 온 손님 같은데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면 아버님 얼굴이 무엇이 되겠느냐? 앞으로 조심하거라. 도련님, 손님이 아니라 안방마님 심부름 온 사람입니다. 꽃분이는 소연이 망한 양반이며 바느질을 하여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도령은 마음이 착하여 소연이 가여워졌다. 며칠 후 소연은 안방마님에게 받은 일감을 돌려드리기 위해 길을 나섰다. 이대감댁으로 가려면 돌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전날에 비가 많이 내려서 물에 거의 잠겨 있었다. 소연이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한 발을 내딛다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때 때마침 근처를 거닐던 이도령이 그 모습을 보고는 도와주려고 치맛자락을 급하게 잡다가 둘 다 물에 풍덩 빠져버렸다. 물에 빠진 이도령이 소연을 안아서 먼저 물 밖으로 보내주었다. 남녀가 유별한데 이게 무슨 짓이오? 난 못 본 것이니 어서 먼저 가시오. 내 미안하게 되었소. 하지만 양반집 낭자가 젖은 꼴로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소. 소연은 이도령이 싫지 않았고 젖은 채 마을을 돌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소연은 이도령을 따라 근처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옷을 말렸다. 이도령은 윗옷을 벗어 동굴 안 바위 위에 걸쳐놓고 나무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이도령이 불을 피워 따뜻해지자 소연은 긴장이 풀어지며 전날 밤늦게까지 일한 탓에 자신도 모르게 눈이 감겼다. 꾸벅꾸벅 졸던 소연의 옆에 이도령이 앉아서 소연이 기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동굴 안에서 둘만의 시간은 깊어갔다. 그 일 이후로 소연은 자상한 이도령을 맘속 깊이 두게 되었고 이도령 또한 소연 낭자를 깊이 사모하게 되었다. 그 동굴은 둘만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소연은 여느 때처럼 바느질감을 가지러 이대감 댁에 들렀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오. 큰 도련님이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으시오. 소연은 슬퍼할 이도령이 걱정되었지만 서둘러 집으로 갔다. 이제 오느냐? 할 말이 있으니 이리 앉아보거라. 소연아, 이웃마을 김진사에게서 혼담이 들어왔구나. 그 마을에서 천석군이니 네가 더 이상 힘들게 가족을 먹여 살릴 일도 없을 것이다. 너는 그리 알고 있거라. 아버지, 김진사라면 제게 첩실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약조하였느니라. 그 댁에서 빌린 300냥을 갚을 길이 없지 않느냐. 더 이상 말미를 안 주겠다니 방법이 없구나. 아무튼 닷새 후에 그 댁에서 널 데리러 올 테니 조신하게 있거라. 소연은 슬퍼 집 밖으로 나왔다. 이도령과 늘 만나던 동굴 안에서 울먹였다. 잠시 후 뒤에서 이도령이 다가왔다. 소연은 이도령을 보자 품에 안겨 울었다. 사연을 들은 이도령은 소연에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약속한 닷새가 되던 날 소연을 태운 가마가 산길을 가고 있었다. 복면을 한 이도령과 3명의 장정이 도적으로 변신의 길목을 막아섰다. 소연을 구출해 가려고 하자 무술에 능한 낯선 사내 몇이 갑자기 나타났다. 소연의 호의를 위해 김진사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도령은 끝까지 싸웠지만 일당에게 소연을 빼앗겼다. 소연의 가마가 김진사 댁에 도착하자 김진사 댁 몸종이 가마문을 열고 놀라 자빠졌다. 이도령과 호위무사가 싸울 때 날아온 부러진 칼에 맞아 소연이 죽은 것이었다. 소연이 죽자 빚을 갚을 길이 없던 최진사는 죽을 생각으로 다리 위에 섰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보게, 자네 소식 들었는가? 요번 춘궁기 때도 이진사 댁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네. 그것이 정말인가? 나도 저번 보릿고개 때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힘든 사람들에게 곡식도 그냥 나눠주고 참으로 훌륭한 분이네 그려. 최진사는 사람들에게 물어 이진사 댁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나온 막새가 최진사의 행색을 보더니 사연을 묻지도 않고 문을 닫으려 했다. 이보게, 내 말 좀 들어보시게.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길래 찾아왔네. 보아하니 담보도 없어 보이니 그냥 가시오. 이보게, 이진사 좀 만나 뵙게 해주시게. 내 딸이 죽은 지 이틀이 지났네. 장사라도 지내야 하지 않겠나. 사정 좀 봐주시게. 순간 막새의 표정이 변했다. 안으로 들어오시오. 잠시 후 최진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에는 엽전꾸러미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 엽전꾸러미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순규는 최진사의 죽은 딸 소연과 죽은 이대감 큰 아들과의 사혼제를 제의했고 그 대가로 돈 300냥의 빚을 갚아주기로 한 것이었다. 한편 이대감이 준 3일의 말미가 지나도록 암행어사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순규는 막스를 시켜 고문으로 반죽음 상태인 암행어사를 산속 외진 곳에 내다 버리라고 명령했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소연의 무덤에 꽃을 두고 내려오던 이도령은 쓰러져 있던 암행어사 박철용을 발견하고 구해주었다. 열흘 후 이도령의 보살핌으로 되살아난 박철용은 이도령의 사연과 이순규의 악행을 모조리 적어 임금에게 아뢰었다. 왕은 크게 노하여 이순규를 당장 한양으로 압송하라 명했다. 이순규는 헐레벌떡 방으로 뛰어들어와 돈꾸러미와 폐물을 챙겼다. 영감 무슨 일이요? 임자, 내 며칠만 있다 올 것이니 뒷일을 부탁하오. 그리고 대문을 열자 문 앞에 포졸들이 창을 겨누고 있었다.
포졸들 사이에서 암행어사 박철용이 마패를 보이며 나타났다. 네 이놈, 내 죄를 알렸다. 이순규는 암행어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녀자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사고 팔고 한 죄가 하늘을 찌르니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민심을 피폐하게 한 죄 또한커니 너를 한양으로 압송하여 차명으로 그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이순규는 포박당하여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한편 최진사는 딸 소연의 무덤에 엎드려 큰절로 사죄하며 흐느꼈다. 도화야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